Bookshop ASMR. 첫 번째 외출 혹은 가르강티우스의 덫. 우주가 오늘날처럼 형편없지 않던 시절, 모든 별들이 적당한 자리에 줄지어 늘어서 있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쉽게 잴 수 있던 시절, 크고 푸른 별들은 눈에 확 뜨이고 작고 노란 것들은 하등급의 천체들이라 귀퉁이로 밀려나 있고, 우주 공간에는 얼룩 한 점 없고 성운의 파편조차 없었던 시절, 그 좋던 옛 시절에는 뛰어난 성적으로 연구 전능 증서를 받은 창조자들이 자주 우주로 외출하여 머나먼 땅에 자신들이 습득한 전문 지식의 혜택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 그래서 콩껍질 벗기듯이 손쉽게 태양을 켜거나 끌 수 있는 트루를과 글라포시우스도 이런 고대의 관례를 지키려고 과감히 여행에 나서게 되었다. 여태껏 여행해온 진공 공간이 하도 광대하여 고향 하늘의 기억이 전부 지워졌을 때쯤 그들은 머리 위에 행성이 하나 있는 것을 보았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크기의 행성이었다. 대륙은 단 하나뿐이었고 그 대륙 가운데는 밝은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 줄 한 편은 모든 것이 노란색이었고 다른 쪽 편은 모든 것이 분홍색이었다. 창조자들은 여기에 두 개의 왕국이 이웃에 있음을 바로 깨닫고 착륙하기 전에 짧은 작전 회의를 열었다. 왕국이 두 개 있으니 자네가 하나, 내가 하나 맞는 게 제일 좋겠어. 그러면 어느 쪽도 감정이 상하지 않을 것 아닌가. 드롤롤이 말했다. 좋아. 하지만 만약 그들이 군사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어떡하지? 그런 일도 일어나곤 하잖아. 맞아. 무기를 달라고 할 수도 있어. 초강력 무기까지도. 그러면 그냥 거절하자. 드롤롤이 동의하며 말했다. 만약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를 위협하면 그것도 일어날 법한 일이야. 클라포시우스가 받아쳤다. 어디 보자. 트롤ler은 라디오를 켰다. 군가풍의 행진곡이 요란하게 울렸다. 좋은 생각이 있어. 카르강티우스 효과를 이용하면 될 거야. 어때? 클라포시우스가 라디오를 끄며 말했다. 아, 카르강티우스 효과? 실제로 누가 그것을 써먹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어. 하지만 언제 최초라는 게 있는 법이지. 좋아, 해보자. 트롤ler이 외쳤다. 우리 둘 다 그걸 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하지만 반드시 함께 써야 해. 안 그러면 심각한 공경에 빠지게 될 테니 말이야. 클라포시우스가 설명했다. 문제없어. 드롤ler은 자그만 금빛 상자를 주머니에서 꺼내 열며 말했다. 상자 안에는 두 개의 흰 구슬이 벨벳 위에 놓여 있었다. 자네가 하나 갖고 내가 하나 갖지. 매일 저녁 자네 것을 들여다보게. 구슬이 분홍빛으로 변하면 내가 일을 시작했다는 뜻이니까 자네도 시작해야 해. 그러자고. 클라포시우스는 자기 구슬을 가져갔다. 그들은 착륙해서 악수를 나누고 각자 반대 방향으로 떠났다. 트롤롤이 간 왕국은 아트로시푸스 왕이 통치하는 곳이었다. 그는 뼛속까지 군국주의자인데다가 엄청난 구두쇠였다. 왕실 자금을 아끼기 위해 그는 사형을 제외한 모든 처벌을 없애버렸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불필요한 관청을 없애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사형 집행소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시민은 모두 스스로 목을 베거나 아니면 드물게 왕이 관용을 베푸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베어줘야 했다. 아트로시푸스가 비용이 거의 안 된다는 이유로 후원한 예술은 합창연습, 체스와 군사체조 등이었다. 그가 특히 높이 평가하는 전쟁의 기술은 대단히 발전했다. 한편 평화로운 기간에만 제대로 전쟁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은 적당한 정도로나마 평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가 한 가장 중요한 개혁은 반역의 고교화였다. 이웃 왕국이 끊임없이 스파이를 보내오고 있었기에 왕은 왕립 간첩청을 만들었다. 간첩청 소속의 간첩은 부하인 배신자 직원들을 통해 얼마간의 돈을 받고 국가기밀을 적의 간첩들에게 넘겨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비밀만 살 수 있었다. 그런 비밀들은 덜 비쌌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이 쓰는 돈은 동전 한 입까지도 자기 돈이었다. 아트로시푸스의 시민들은 일찍 일어났고 품행이 단정했고 장시간 노동을 했다. 그들은 방어공사를 하기 위해 돌망태와 막대기 다발을 엮었고 총을 만들고 고발을 해댔다. 왕국이 고발로 넘쳐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너무 많은 고발장을 쓰는 사람은 특별 소비세를 지불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고발은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아트로시푸스의 궁정에 온 트롤룰은 그를 섬기겠노라고 제의했다. 놀랄 일은 아니지만 왕은 강력한 전쟁 동구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트롤룰은 며칠 동안 생각해볼 말미를 달라부탁하고 배정받은 조그만 침실에 혼자 남자마자 금빛 산석 속의 구슬을 들여다보았다. 구슬은 하얀색이었지만 그가 들여다보는 동안 천천히 분홍빛으로 변했다. 아하, 가라강티우스를 시작할 때로군.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비밀 공식을 꺼내 이를 삭수했다. 한편 클라포시우스는 강대한 페로시투스 왕에 통치하는 다른 왕국에 가 있었다. 이곳은 아트로시투스의 왕국과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이 군주는 군사 훈련과 행진을 너무 좋아했고 군비에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러나 계몽된 방식으로 했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너그러운 군주인데다 예술의 위대한 후원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유니폼과 금 실끈, 계급장과 술, 박차, 방울을 단 준장, 구축함, 칼과 금말을 사랑했다. 감수성이 날카로운 사람답게 새 구축함에 이름을 지어붙일 때면 몸을 부르르 떨었다. 또한 그는 전투 장면을 그린 그림에 후하게 상을 내렸고 그림 속 쓰러진 적의 숫자에 따라 애국적으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왕국이 담긴 끝없는 파노라마식 캔버스 외에는 적들의 시체로 쌓아 올린 산이 하늘에 이르도록 높게 그려져 있었다. 그는 실천에서는 독재자였지만 견해는 자유주의자였다. 구율의 엄한 군인이었지만 관대했다. 대관식 기념일마다 그는 개혁을 시행했다. 한 번은 기호틴을 꽃으로 장식하라고 명령했고 다음엔 기익 소리가 나지 않도록 기름칠을 시켰다. 또 한 번은 사형 집행인의 도끼에 도금을 하고 모두 다시 갈도록 했다. 인도주의적 이유에서였다. 페로시투스는 썩 까다롭게 굴지는 않았지만 지나친 것에는 눈살을 찌푸렸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모든 바퀴, 선반, 대문, 나사, 쇠사슬과 곤봉을 규제하고 표준화했다. 사상범을 효수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지만 그때는 화려한 횡렬과 구근거리, 브라스밴드, 연설, 퍼레이드와 조명이 함께 하도록 하였다. 또 이 고결한 군주는 어떤 이론을 실천했는데 그것은 보편적 행복의 이론이었다. 즐겁다고 웃는 것은 아니지만 웃으면 즐거워진다는 사실은 확실히 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현 상태가 최상이라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즉각 더 나아질 것이다. 따라서 페로시투스의 시민들은 스스로를 위하여 모든 것이 얼마나 멋진지를 외치며 돌아다녀야 했다. 막연한 구닥다리 인사인 안녕은 왕의 명령으로 좀 더 어조가 강한 할렐루야로 바뀌었다. 그러나 14살 이하의 아이들은 와우, 와, 노인들은 멋져 라고 말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페로시투스는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의기양양해 하는 것을 보자 기뻐했다. 그가 구축한 모양의 마차를 몰고 나갈 때마다 거래의 군중들은 환호했고 왕들이 자비롭게 손을 흔들어 줄 때마다 앞줄에 선 사람들은 와우, 할렐루야, 훌륭해 하고 외쳤다. 마음속으로는 민주주의자인 그는 잠시 길을 멈추고 어디나 흔히 있는 나이 든 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영지에서 떠도는 모험담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외국 고관이 접견하러 오면 그는 종종 고관을 무릎 꿇리고 푸르죽죽하게 멍이 들 정도로 왕홀로 두들기며 한 대 먹이자 라든가 거기 뒷돛대를 좀 흔들어 형씨 혹은 빌어먹을 하고 소리쳤다. 진취적인 기상, 딱딱한 빵과 담력, 거침과 난폭함, 화약과 잡탕요리, 건빵, 독한 술과 탄약은 그가 가장 좋아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울할 때마다 그는 눈앞에 군대를 행진시키고 노래를 부르게 했다. 용기를 조이고 적들에게는 앞나서를. 전류가 약해지면 크른크로 깃발을 올리세. 고철이 될 때까지 싸우자 용감한 청년들이여 같은 노래들이었다. 왕은 자기가 죽으면 나이든 근위병들이 무덤 위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줘야 한다고 명령했다. 로봇은 녹슬지 않는다 라는 곡이었다. 클라퍼시우스는 곧바로 이 위대한 통치자의 궁정으로 가지는 않았다. 처음 간 마을에서 그는 몇 개의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인적 없는 거리에 조그만 아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그에게 다가와 높고 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 사실래요, 선생님? 물건이 싸요. 무엇을 팔고 있니? 클라퍼시우스가 놀라서 물었다. 국가 기밀요. 대답하면서 아이는 겉옷자락을 들어올려 그에게 동원 계획을 슬쩍 보여주었다. 클라퍼시우스는 한층 더 놀라서 말했다. 아냐 됐다 꼬마야. 하지만 시장님이 어디 계시는지 말해주겠니? 시장님은 왜요? 아이가 물었다. 시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비밀로? 별 상관없는데 비밀 공작원이 필요해요? 우리 아빠가 비밀 공작원이에요. 싸고 믿을만해요. 그럼 좋다. 너희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렴. 아이와는 말이 안 되겠다고 생각한 클라퍼시우스가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그를 어느 집으로 데려갔다. 집안에는 해가 중천인데도 불을 밝힌 램프를 둘러싸고 한 가족이 앉아 있었다. 흔들리자에는 나이든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할머니는 양말을 뜨개질했고 수많은 다 큰 자식들은 각자 집안일을 하나씩 바쁘게 하고 있었다. 클라퍼시우스가 들어서자 그들은 뛰어 일어나 그를 덮쳤다. 뜨개질 바늘은 수갑이 되었고 램프는 마이크로폰이, 할머니는 지방경찰서장이 되었다. 이 사람들은 뭘 잘못한 게 틀림없어. 얻어맞고 감옥에 내등댕이 쳐지면서 클라퍼시우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참을성 있게 밤새 기다렸다.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새벽이 오자 간방의 돌벽에 걸린 거미줄과 전에 갇혔던 죄수들의 녹슨 유해가 보였다. 한참 후에 그는 끌려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 집과 마을 전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모든 것이 외국 스파이를 속이기 위한 함정이었다. 그러나 클라퍼시우스는 길고 엄격한 심리를 겪지는 않았다. 소송 절차는 신속하게 끝났다. 정보원인 아이 아버지와 접촉하려 한 벌은 상급 기요틴이었다. 지방행정부는 이미 그해 회계연대 적족 첩보원에게 기밀을 살 예산을 할당해 놓았고 클라퍼시우스 쪽은 경찰에게서 어떤 국가 기밀도 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 그는 범법에 대한 형벌을 덜어줄 만한 현금도 준비해 놓지 않은 상태였다. 죄수는 여전히 자기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판사는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판사가 그 말을 믿는다고 해도 죄수를 놓아주는 것은 관할받기 일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상급 법원으로 넘어갔고 그러는 동안 실제로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형식을 갖춘다는 이유로 클라퍼시우스는 고문을 받았다. 약 일주일이 지나자 형세는 호전되었다. 그는 마침내 무자병반되어 수도로 가서 궁중예의의 규칙과 주의할 점을 교육받은 다음 왕과 친견할 영광을 얻었다. 그들은 또한 그에게 뿔 비리를 주었다. 모든 시민은 공적인 자리에서 오고 갈 때 적절한 나팔 소리를 내어 알려야 했고 그것은 이 땅의 강철 같은 규율이었다. 이곳에서는 기상 나팔이 울리지 않으면 해도 뜨지 않을 곳이라고들 생각했다. 페르시투스는 새로운 무기를 요구했다. 클라퍼시우스는 왕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군사 행동의 일반적인 원칙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왕에게 납득시켰다. 처음에 그는 질문을 던졌다. 언제나 승리하는 군대는 어떤 군대인가? 가장 뛰어난 지도자와 가장 잘 훈련된 병사들이 있는 군대이다. 지도자는 명령을 내리고 병사들은 그것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전자는 현명해야 하고 후자는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설령 군사적인 정신이라 해도 정신의 지혜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더구나 위대한 지도자가 마찬가지로 위대한 지도자와 싸우게 될 수도 있다. 또 지도자가 자신의 군대를 지도자 없이 남겨놓은 채 전장에서 쓰러질 수도 있고 더 끔찍한 일을 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지도자는 생각하도록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존재이며 그가 생각하는 대상은 권력이다. 전략 전술로 머리가 꽉 차서 왕관을 갈망하게 된 한때의 늙은 장군들이 전장에 있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가? 여러 왕국이 그 때문에 재난을 당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지도자들이란 분명 필요하기다. 문제는 그 악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계속해보자. 군대의 훈련이란 명령을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상태는 천의 정신과 가슴을 하나의 가슴으로, 하나의 정신으로, 하나의 의지로 녹여내는 것이다. 군대의 관리, 교련, 훈련과 기동 연습은 모두 이 목적에 따른다. 따라서 궁극적인 목표는 한 군대를 문자 그대로 한 사람으로 스스로 목적의 창조자이자 수행자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에서 완벽하게 구현되는가? 오직 개인 안에서이다. 자기 자신만큼 기꺼이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명령을 내린 자만큼 그 명령을 기꺼이 수행하는 자는 없기 때문이다. 또 개인은 흩어질 수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반항이나 복종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문제는 자기 자신의 봉사할 때의 열이 개인에게 속한 이 자기 숭배를 수천 명 규모의 군대의 특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클라포시우스는 열렬히 흥미를 느끼는 왕에게 위대한 가르강테우스가 발견한 단순한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든 천재적인 것은 단순하지 않던가? 그는 설명했다. 신병 각자의 배에 플러그를 달고 등에 소켓을 단다. 열간격 좁혀 하고 명령하면 플러그와 소켓이 연결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민간인 군중이 있었던 곳에 완벽한 대부대가 서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온갖 종류의 비군사적 헛생각을 일삼아온 분리된 정신들이 하나의 연대의식으로 녹아들어 군대는 수백만의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전투기가 되었으니 자동적으로 훈련이 될 뿐만 아니라 지혜도 갖추게 된다. 그리고 그 지혜는 군대에 속한 로봇 병사의 수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일개 소대는 상사 한 명의 통찰력을 갖게 된다. 일개 중대는 중령만큼 영민해지고 여단은 육군 원수보다 더 영리하다. 그리고 일개 사단은 모든 군 전략가와 전문가를 합쳐놓은 것보다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실로 압도적인 통찰력을 가진 대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문자 그대로 그들 자신의 명령에 따른다. 그러면 개인의 모든 변덕과 무모한 달선은 끝날 것이고 어느 특정한 사령관의 능력에 의존하는 일도 끊임없는 경쟁도 장군들 사이의 질투와 적의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일단 결합되고 나면 낱낱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혼란만 야기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자기 자신뿐인 군대. 이것이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클라포시우스는 말을 맺었다. 그의 말에 몹시 감명을 받은 왕이 마침내 말했다. 방으로 돌아가라. 나는 참모진과 의논해봐야. 영양 클라포시우스는 깜짝 놀라는 척하며 말했다. 아, 그러지 마십시오, 전하. 토르블론 황제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는데 참모진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마시라 조언했지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 이웃의 에나무엘 왕이 혁신된 군대를 공격해서 토르블론 제국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전력은 8분의 1밖에 되지 않았는데도요. 그 절을 하고 자기 방에 가서 작은 구슬을 살폈을 때 구슬은 사탕모만큼 새빨개져 있었다. 투룰룰이 아트로시투스의 공장에서 마찬가지 일을 했다는 뜻이었다. 왕은 곧 클라포시우스에게 보병소대 하나를 혁신해보라고 명령했다. 영혼으로 뭉치고 완전히 하나의 정신이 된 이 작은 부대는 죽여! 죽여! 하고 외치며 왕의 용기병 3개 대대를 급습했다. 용기병들은 완전 무장한 데다 참모 아카데미에 걸출한 강사 6명이 이끌고 있었다. 그런데 산산조각이 났다. 장군들,
원수들, 제독들과 총사령관들은 크게 비통해했다. 왕이 그들을 재빨리 퇴역시켜버렸기 때문이었다. 클라포시우스가 고안해낸 방식의 효능을 완전히 확신한 왕은 전군을 혁신하도록 명령했다. 그래서 군수 전기 담당자들은 하루 내내 일해 플러그와 소켓을 트럭으로 쏟아냈고 이것들은 모든 병영에서 필요한 만큼 설치되었다. 클라포시우스는 메달로 뒤덮인 채 유세에서 유세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감독했다. 구두쇠로 유명한 왕 밑에서 일하느라 조국의 위대한 배반자라는 종신직함으로 만족해야 했다는 것만 제외하면 트롤도 트러스투스의 왕국에서 그 비슷하게 지내고 있었다. 양쪽 왕국은 이제 전쟁 준비가 한창이었다. 동원의 열기 속에서 핵무기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무기들도 착착 갖추어졌고 대포와 원자 무기들이 규정에 따라 광을 내기 시작했다. 전쟁 준비가 거의 끝나가자 두 창주자는 남몰래 짐을 꾸린 후 때가 되면 숲속에 두고 온 배 근처 약속 장소로 가서 만날 준비를 했다. 그동안 하사관과 사병들 사이에서 특히 모병부대 내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두 다리를 가진 사람이 절대로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를 헷갈리는 일이 없고 굳이 자기 수를 셀 필요도 없는 것처럼 중대는 더 이상 제식 행렬 연습을 할 필요가 없고 이론 수를 파악하기에 정렬하여 번호를 붙일 필요도 없었다. 이 새로운 부다가 전방 행진을 하고 뒤로 돌아 중대 멈춰를 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장관이었다. 임무에서 노연하면 그들은 잡담을 했는데 나중에는 막사의 열린 창문으로 절대 진리, 분석적 대 종합적 선언 경험, 물자체 같은 것을 논쟁하느라 합창하듯 울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들의 집합적 정신은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한 것이었다. 여러 가지 철학적 체제가 고안되다가 마침내 어떤 공병대대가 자기 자신 외에 아무것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주장하는 절대적 유화론의 견해에 도달했다. 이 견지에서는 왕도 존재하지 않고 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추론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 대대는 완전히 해체되었고 대대의 구성원들은 철저하게 인식론자 실체론을 구집하는 부대로 재배치되었다. 바로 그때쯤 아트로시투스의 왕국에서는 제6 수륙 양용사단이 해군 작전을 중심 묵상 때문에 포기하고 완전히 신비주의에 빠지는 바람에 익사할 뻔했다. 이러저러해서 이 사고 때문에 전쟁이 선포되었고 양쪽 군대가 우르르 절그럭거리며 국경으로 천천히 움직여갔다. 카라강티우스의 법칙은 냉혹한 논리에 따라 계속 작동했다. 진영과 결합하자 그에 비례하여 미학적 감각이 발전했고 그것은 광화사단 수준에서 극치에 달했다. 부대의 종렬은 나비를 쫓느라 술술 길을 벗어나 버렸고 바르톨로 코스트의 이름을 딴 자동화 군단이 질풍같이 점령할 예정이었던 적 요새에 다다라 그날 밤 펼친 공격작전이란 흉벽에 멋진 그림을 그린다는 모든 군사적 전통을 거스르는 작전이었다. 포병 군단에서는 아주 무게 있는 형이상학적 질문을 고쳐야 하다가 위대한 천재의 특성인 멍함 때문에 무기를 잃어버렸고 장비를 잘못 놓은 데다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까지 깡그리 잊어버렸다. 군대 전체로 말하자면 그들의 정신은 수많은 콤플렉스에 쌓여버렸다. 이것은 지나치게 발달한 지성이 종종 겪는 일이다. 그래서 행진 중에 정신요법을 행하는 특별 정신의학 모터사이클 여단에 나누어 배속해야 했다. 천둥처럼 군악을 울리면서 양측은 슬슬 자리를 잡았다. 곡사포 중대와 2개 지원대대가 뒷받침하는 돌격대 6개 중대가 보초 근무를 서던 중 조총부대의 도움을 받아 존재의 신비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소네트를 지었다. 양군 다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예를 들자면 제80 말라비아단 군단은 적이라는 개념 전체가 논리적 모순에 가득 차 있고 완전히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더 분명히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하산 병들은 지역의 지세의 알고리즘을 발견하려고 했고 대열 측면이 계속 중심과 충돌하는 바람에 결국 조왕은 대열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 공수 보관들과 특별 밀사들을 보냈다.
그러나 문제의 군단으로 날아가거나 뛰어 들어간 자들마저 소동의 원인을 찾아내기도 전에 즉각 조직적 정체성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왕들은 부관도 밀사도 없이 홀로 남게 되었다. 마치 의식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빠져나올 수는 없는 치명적인 덫을 만들어낸 것 같았다. 아트로시투스도 사촌인 볼리온 대공이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그 난장판에 뛰어들었다가 대열에 결속하자 문자 그대로 영혼이 되어 날아가 버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모습을 목격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 페로시투스는 오른쪽 가까운 곳에 있는 12명의 나팔 속에 고갯짓을 했다. 아트로시투스도 언덕 꼭대기에서 비슷한 동작을 했다. 나팔수들은 입술에 나팔을 대고 양쪽에 돌격 나팔을 불었다. 이 낭랑한 신호에 양군은 전부 완전히 연결되어 버렸다. 접속을 마치는 금속성의 덜그럭 소리가 앞으로 전장이 될 곳에 무시무시하게 울려 퍼졌다. 수천의 포병 하사관과 척단병, 의용군, 장기병, 포병대원, 저격병, 공병과 약탈자들이 있던 자리에 두 개의 거대한 존재가 소용돌이 치는 구름 아래 넓고 넓은 들판 맞은편에 있는 상대를 100만 개의 눈으로 서로 노려보았다. 절대적으로 고요했다. 양쪽 모두 위대한 가라강티우스가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예고한 바 있는 그 유명한 의식의 극치에 이르러 있었다. 국수적인 현상인 군국주의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시민정신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우주 자체가 본성적으로 완전히 시민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양군의 정신은 진정 우주적인 규모에 이르러 있었다. 따라서 바깥쪽에는 죽음을 부르는 강철 포신과 갑옷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상호 친성과 관용,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계심, 밝은 의성의 대해가 물결치고 있었다. 군악은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양쪽 군대는 양쪽 언덕 꼭대기에 서서 햇빛에 무기를 빛내며 서로에게 미소지었다. 트를레가 클라포시우스는 그때 막 배에 올라탄 참이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되었다. 굴욕감에 빠져 격분한 지배자들의 눈앞에서 양쪽 군대는 손에 손을 잡고 하얀 솜털 구름 아래 꽃을 꺾으며 전투라곤 일어난 적 없는 전장을 떠났다.